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벽 안에 숨겨진 진실, 석고보드 너머에 묻혀버린 목소리. 2023년 봄, 고양시의 한 원룸 건물 벽체를 뜯어내자 10년 전 사라진 여대생의 마지막 흔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 속에서 꺼낸 2012년식 스마트폰 한 대. 그 안에는 28초의 음성 파일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2023년 4월 14일 오전 10시 35분. 고양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5층 건물은 대대적인 보수를 거치지 않은 채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박모 씨는 올해 초 전체 리모델링을 결정했고 3월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거 작업 셋째 날 3층 복도에 석고보드를 걷어내던 작업자 김모 씨는 벽체 내부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전기 배선과 단열재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은 녹슨 금속 박스였습니다. 가로 15cm, 세로 10cm 크기의 이 박스는 전기 배선용 박스로 보였지만 실제 배선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열자 그 안에는 검은색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고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지만 기기 자체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 감독은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고양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기기는 2012년 출시된 모델이었고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휴대폰의 소유자는 2013년 7월 17일 실종된 서아린 씨였습니다. 당시 20세였던 서아린 씨는 이 건물 305호에 거주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약 10년 만에 그녀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은 특수장비를 동원해 휴대폰 복구 작업을 시작했고 72시간의 작업 끝에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녹음 시간은 28초였습니다.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작은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공포에 질린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배경에서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듯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녹음은 갑작스럽게 끊겼고 그 이유는 침묵뿐이었습니다. 2013년 7월 17일 수요일, 장마가 막 끝난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서아린 씨는 여름학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2학년이었던 그녀는 회계학 과목을 재수강하기 위해 여름방학에도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하린 씨는 평소와 같이 원룸을 나섰습니다. 원룸 근처 편의점 알바생 이모 씨는 그녀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면서 오늘 시험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수업을 마친 뒤 하린 씨는 학교 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출입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오후 1시 23분에 입실했고 오후 8시 7분에 퇴실했습니다. 6시간 44분 동안 그녀는 3층 열람실 창가 자리에서 공부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기 김모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린이는 회계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중간에 한번 나갔다가 김밥이랑 우유를 사와서 먹었고 저녁 8시쯤 짐을 정리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도서관을 나선 하린 씨는 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CCTV에는 그녀가 교통카드를 찍고 중간쯤 자리에 앉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분간의 버스 이동 후 그녀는 원룸 건물에서 200m 떨어진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오후 8시 27분 하린 씨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CCTV에는 그녀가 컵라면 하나, 바나나 우유 1개, 포도맛 젤리 2봉지를 구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5,300원이었고 그녀는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최모 씨는 손님이 오늘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구매하신 것들은 집에 가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하린 씨는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보로 2분 거리였던 원룸까지 가는 길은 가로등이 설치된 주택가 도로였습니다. 오후 8시 31분 건물 입구 CCTV는 그녀가 1층 현관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하얀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검은색 백팩을 맨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아린 씨가 외부에 노출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7월 서아린 씨가 거주하던 원룸 건물은 부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건물주는 노후된 전기 배선과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6월 말부터 시작했고 7월 17일은 공사 1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사는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지만 전기 작업의 특성상 저녁 시간에도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건물 5개 층 중 3층과 4층이 집중 공사 구간이었고 특히 3층은 복도, 천장과 벽체를 모두 뜯어내는 대규모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1층 로비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엿 있었습니다. 그날 공사 일지에는 6시에 모두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층 로비와 각 층 복도 입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공사 자재와 비계 때문에 카메라 시야가 부분적으로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비상계단 구간은 CCTV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린 씨가 1층 로비에 들어선 오후 8시 31분. 로비 CCTV는 그녀의 모습을 포착했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을 확대 분석한 결과 그녀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누군가의 안내를 받는 듯한 동작을 보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상계단 방향을 가리키는 한 사람의 손짓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8시 32분 17초 하린 씨는 비상계단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모습은 CCTV에서 사라졌습니다. 비상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을 시간인 8시 33분에서 34분 사이 3층 복도 CCTV는 작동했지만 공사 자재에 가려 거의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서아린 씨는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석 점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평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그녀의 결석은 이상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 박지은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지은 씨는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하린 씨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12시 45분 그들이 305호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오후 1시 20분 비상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회계학 교재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은 있었지만 신발장에는 평소 신던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하린 씨는 분명 전날 밤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노트북이 켜진 상태로 책상 위에 있었는데 화면 보호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작업 시간을 확인해 보니 7월 17일 오전 7시 15분이었습니다. 둘째,
냉장고에는 먹으려고 준비해둔 듯한 샌드위치가 랩에 쌓여 있었습니다. 셋째, 욕실 수건은 젖어 있었는데 이는 전날 밤이나 그날 아침 샤워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할인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카드 사용은 7월 17일 오전 편의점 결제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금 인출도 카드 사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7월 17일 오후 8시 37분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결과 마지막 통화는 7월 17일 오후 7시 52분 어머니와 나눈 2분 13초의 통화였습니다. 어머니는 할인이가 도서관에서 공부 끝나서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CCTV 영상 수집과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해 버스를 타고 편의점을 거쳐 원룸 건물까지 가는 동선은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에 들어간 이후였습니다. 1층 로비까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 행적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입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공사 소음 때문에 일찍 귀가하지 않았거나 귀가했더라도 특별한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2013년 7월 20일 실종 3일째 경찰은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실종자 전담 수사팀 5명이 투입되었고 건물 주변 반경 1km 내 모든 CCTV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공사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현장 소장 이모 씨는 7월 17일은 전기 배선 작업이 있었지만 오후 6시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작업자들이 퇴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사 일지와 작업자 출퇴근 기록을 대조한 결과 그날 건물에서 작업한 사람은 총 7명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오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현장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오후 8시경까지도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건물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7명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정우성 씨는 야간 작업은 없었지만 장비를 정리하러 8시쯤 다시 들렀다가 8시 30분경 떠났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비슷하게 진술을 바꾸면서 공식 작업 시간은 6시까지였지만 개인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거나 장비를 회수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진술들 속에서 경찰은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작업자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지만 대부분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거나 다른 현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없던 정우성 씨의 경우 혼자 귀가해서 집에서 TV를 봤다고 했지만 혼자 사는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할인 씨의 인간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연애관계에 있던 남자친구는 군복무 중이었고 7월 17일 당시 강원도 최전방부대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동아리나 아르바이트 관계에서도 특별한 원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월 25일 실종 8일째 경찰은 건물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옥상부터 지하 보일러실까지 그리고 공사로 인해 임시 폐쇄된 공간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할인 씨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들어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단서는 점점 희미해졌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인 씨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진 상태였고 금융거래도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흔적을 남겼을 텐데 그녀는 완전히 증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3년 10월 서할인 씨 실종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수사 인력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할인 씨의 어머니 김정숙 씨는 부산의 집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 건물에서 500m 떨어진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혹시라도 돌아올 딸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녀는 원룸 건물 앞을 지나 305호를 올려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5호는 실종 이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박모 씨는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가 없었다. 혹시 할인 씨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대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매달 월세 45만 원의 손실이었지만 그는 305호를 비워두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월 17일이면 할인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할인 씨의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20여 명이 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 2명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실종 당일 편지를 써서 305호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늘 비슷했지만 매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2014년 할인아, 엄마는 내가 곧 돌아올 거라 믿어. 방은 내가 떠날 때 그대로야. 2016년 어디에 있든 건강하기만 하면 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2018년 벌써 5년이 지났구나. 엄마도 많이 늙었어. 그래도 기다릴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했어. 내가 있었다면 마스크 쓰는 거 답답해했겠지. 2022년 할인아, 이제는 내가 편안하기만을 바라. 엄마는 괜찮아. 그동안 경찰은 미제 사건 전담팀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2015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 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당시 CCTV 영상을 고화질로 복원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원본 화질의 한계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 제보자가 나타나 당시 건물 근처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제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날짜도 불분명해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낡아갔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10가구 중 4가구만 거주하는 반쯤 빈 건물이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전면 리모델링을 고민했지만 305호와 관련된 미신 때문인지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스마트폰이 발견된 후 디지털 포렌식 팀은 72시간의 작업 끝에 휴대폰에서 3가지 결정적 증거를 복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정보 로그였습니다. 2013년 7월 17일 오후 8시 31분부터 8시 37분까지의 위치 정보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로그를 분석한 결과 할인 씨는 1층 로비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8시 34분부터 36분까지 약 2분간 GPS 신호가 3층 복도 중간 지점에서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누군가와 대치하거나 무언가 상황이 발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8시 37분 12초 GPS 신호가 갑자기 끊겼는데 이는 휴대폰 전원이 강제로 꺼졌거나 심각한 물리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28초짜리 녹음 파일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여러 층위의 소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금속 공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무거운 물체를 끌어당기는 소리, 낮은 남성의 숨소리와 신음소리. 세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삭제된 사진 2장이었습니다. 복구된 이미지는
해상도가 낮았지만 화면 향상 기술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작업용 절연장갑을 낀 손. 장갑은 노란색과 검은색이 섞인 특수 절연장갑으로 2013년 당시 전기 작업자들에게 지급한 모델과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희미하지만 사람의 얼굴 일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작업용 헬멧을 쓴 남성의 턱과 목 부분이 보였고 목에는 십자가 문신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2013년 당시 작업자들의 신상 정보를 다시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정우성이 오른쪽 목에 십자가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정우성은 2013년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위협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1년 서울의 한 원룸 공사 현장에서 여성 입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지만 역시 증거가 없어 묻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정우성이 작업했던 다른 건물들에서도 유사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 파주의 한 오피스텔, 2016년 일산의 다세대 주택, 2018년 김포의 원룸 건물에서 모두 벽체 내부에 이상한 공간이나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 여성 용품들이었고 일부는 그 건물에 거주했던 여성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오전 11시 23분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정우성은 여느 날과 같이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58세가 되어 있었고 여전히 일용직 전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4명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 정우성은 처음에는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조사받고 혐의 없다고 결론 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형사가 휴대폰 발견 사실을 언급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그 벽 속에 넣은 휴대폰 기억하시죠? 정우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악몽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정우성은 처음 12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사진과 음성 파일, 그리고 그의 DNA가 휴대폰 표면에서 검출되었다는 감식 결과를 제시하자 그는 무너졌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새벽 3시 정우성은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3층 작업을 일부러 남겨두고 야간에 혼자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건물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전부터 305호 여자를 눈여겨봤습니다. 정우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일부러 1층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인 씨가 들어오자 위험하니 조심하라며 접근했고 비상계단으로 유도했습니다. 순진하게도 따라왔어요. 복도 중간에 열린 벽체 구간으로 데려갔습니다. 할인 씨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하자 정우성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몸싸움 중에 할인 씨가 비명을 지르자 그는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그녀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확인하니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정우성은 당황한 나머지 시신을 벽체 내부 공간에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석고보드로 벽을 막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와서 시신을 옮겼습니다. 제가 아는 야산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성의 안내로 경찰은 고양시외곽의 한 야산을 수색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땅속 1.5m 깊이에서 할인 씨로 추정되는 백골화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하를 통한 DNA 감식 결과 서할인 씨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정우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악용해 젊은 여성의 생명을 빼앗았다. 10년간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으며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할인 씨의 어머니 김정숙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딸이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도 놓아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듭니다. 2024년 3월 21일 서할인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0년 만에 장례식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학 동기들, 교수들, 그리고 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3층 복도의 그 벽은 새로 공사가 되어 말끔해졌지만 입주민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춥니다. 벽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곳.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 쳤던 곳. 경찰청 미제사건 기록관에는 서할인 씨의 휴대폰이 특별 보존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쓴 편지들도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할인 씨의 친구 박지은 씨는 이제 32세의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할인이가 꿈꾸던 미래를 제가 대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정우성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 대상범죄 여죄도 추가로 자백했고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길지만 진실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멈춰버린 하루와도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의 비극적인 실종을 넘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라진 사람을 잊고 지나쳐버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공사 현장의 무질서한 관리, 미흡한 CCTV와 사각지대, 초동 수사의 허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오랜 시간 기록 속에 묻혀 있었던 현실. 서할인 씨의 휴대폰이 벽 속에서 발견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놓치며 살아가는지를 말해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기 전까지 그 진실을 버티고 서 있는 것은 결국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유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실종된 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필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일까? 아니면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일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단 한 명이었지만 그 진실을 밝혀낸 힘은 많은 사람의 집요한 기록과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국 벽 속에서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도 잊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더 이상 누구의 벽 속에 묻히지 않도록 당신의 관심, 당신이 남긴 한 줄의 기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0년의 어둠을 끝내는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이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